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타버스의 성장 DNA,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한컴 오순우입니다. 작년에 이제 대부분 메타버스 플랫폼과 생태계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할 때 저는 AI 기반의 메타버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본 주제를 이야기할 적절한 타이밍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코스닥, 나스닥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특별하게 아직 수익 모델이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메타버스의 경우는 메타버스의 미래가 있다 혹은 거품이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IT 업계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산업계에서 VR, AR, MR 등 혼합현실이나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이제 융복합 기술로 통칭하는 메타버스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앞으로 필수적으로 가게 될 흐름이란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이유는 보시는 아젠다를 따라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인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컴에서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 맥, 리눅스, 웹,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하에서 이제 오피스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뭐 데스크톱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변할 시기, 또 모바일 환경에서 동시 편집 등 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웹 환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했었고요. 인공지능 기반 신사업 시작하면서 이제 다양한 신기술과 신사업을 접할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속한 한컴그룹 자체도 이제 30여 개의 크고 작은 계열사를 통해서 다양한 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양한 플랫폼 하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다양한 산업군의 신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어떤 저의 그 한컴그룹의 환경하에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메타버스의 특징, 흐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한컴그룹은 인공지능, 로봇, 모빌리티, 드론, 항공우주, 디지털 금융,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신사업들은 저희가 DNA라고 이야기하는 그 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기반 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히스토리로 따져보면 인공지능만큼이나 오래됐는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메타버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이제 메타버스 검색량의 최고 트래픽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보시는 화면과 같다고 하고요. 그 신호탄은 미국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라고 하죠. 오른쪽 하단 그림도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실 건 VR, MR, 뭐 AR,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를 함께 비교를 한 건데 각각 어떻게 보면 다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일 텐데 최근엔 메타버스 자체에 관심이 좀 커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워밍업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느낌이 딱 오는 그런 기사 제목들을 한번 보실게요. 뭐 AR, VR 침체기 끝에 찾아왔다. 아, AR, VR의 연장선에 메타버스가 있나 보다. 뭐 IT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까? 아, 메타버스도 IT 생태계와 연관되는구나. 내 부캐. 아, 다양한 SNS에서 다양한 형태로 소셜 활동을 하듯이 메타버스에는 또 다른 부캐가 존재하는구나. 돈 벌러 가는 세상이다. 아, 메타버스도 유튜브와 같은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존재하는 프로주머 생태계가 있구나. 시각 너무 촉각까지. 아, 메타버스를 활용하는데 다양한 디바이스가 활용되는가 본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의 차세대 플랫폼. 아, 현재의 어떤 그 비대면 솔루션에 대한 대안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실제와 닮아가는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의 연장선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인터넷의 후계자,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말을 하는 게 이건가 싶기도 하고요. 메타버스 회의론, 기대와 우려. 뭐 대략 메타버스를 언급할 때 끄집어내는 키워드들이 난 이제 특징들을 기사 제목만 봐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죠.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특징들이 잘 드러나는 개념 정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물체, 공간, 거리, 시간이 이제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들 수 있는 물체의 무게도 정해져 있고 제가 시간당 걸을 수 있는 걸음걸이도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한계성을 가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메타버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무한한 이제 가능성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반영한 메타버스 공간도 있고요. 현실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과거의 어떤 과거 시대라든지 아니면 우주 공간이라든지 가상 공간으로 만든 메타버스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하고 뭐 아시다시피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니까요. 또 그 각각의 메타버스는 제가 참여하는 거에 따라 또 여러 명의 제가 그 메타버스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즉 N개의 메타버스 공간이 존재할 수 있고 그 N개의 메타버스 공간에는 또 N개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메타버스에서는 제가 바람필 수도 있고 어떤 메타버스에서는 현재 제 소속과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저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공간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그림상의 현실과 메타버스를 이동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개체가 뭔가요? 노트북, 모바일이 저희가 주로 쓰는 매개체 디바이스가 되고, 여기에 이제 VR, AR 기기 등을 비롯해서, 뭐 나중엔 팔찌, 목걸이, 반지 등도 현실과 메타버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매개체의 어떤 한 디바이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상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 메타버스 개념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저 자신인데요. 아바타라고도 부르고 디지털 미라고도 부르죠. 또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메타버스 개념에서 나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다르게 정리한 것을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 더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메타버스 세계를 또 네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AR, 증강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요소를 가미해서 얻는 거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걸로는 포켓몬고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 로깅, 삶을 기록하는 거죠. 내 건강, 취미, 생체 정보, 그리고 내 동선 등을 기록하는 건데 내가 직접 기록할 수도 있고 와치 같은 디바이스로 자동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또는 SNS처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직접 하기도 하죠. 미러월드, 거울 세계는 저희가 실제 저희 현실 세계를 그대로 또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인데 그중 필요한 요소들만 노출해서 보여주는 거죠. 디지털 트윈,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저희 어플 중에 쓰는 것 중에서 뭐 택시 어플, 배달 앱 등도 뭐 여기에 일종의 하나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버추얼 월드, 가상 세계는 가장 쉽게 떠올 수 있는 건 게임이죠. 여기까지 이 네 가지가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한 장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장 규모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시장 규모로 좀 리서치를 해보면 VR, AR로 시장 전망을 한 것도 있고 뭐 메타버스 시장 자체로 나온 데이터도 있습니다. 뭐 AR, VR 디바이스 등 콘텐츠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메타버스 시장 규모도 커지겠죠. 일종의 뭐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시장 규모가 몇 조 달러라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 부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VR 산업별 규모 전망을 보시면 그 산업군이 정말 다양하죠. 즉, 이 말은 메타버스의 활용은 전 산업 분야에서 가능하다. 다만 어떤 부분에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제 현실적인 적용식이나 방향 같은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산업 관점의 메타버스 분류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가 메타버스 회사인지 알아야 하니까 어떤 식으로 산업 관점에서 분류하는지 보시면 인프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뭐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인프라는 통신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등이 해당하고 하드웨어는 메타버스에 필요한 디바이스, 하드웨어 관련 회사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콘텐츠는 실제 메타버스 관련 개발에 필요한 개발 엔진이나 AI 등을 포함한 회사를 말하고요.
플랫폼은 현실 세계, 메타버스, 이를 연결하는 매개체 디바이스, 아바타 등을 포함한 뭐 그런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이란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프로슈머 생태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 슬라이드에서 메타버스를 산업 관점에서 분류했을 때 그 중 하나가 플랫폼이었죠. 지금 보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이란 내용도 제일 처음 제가 메타버스 정의를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 부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산업계에서 메타버스를 비즈니스에 활용한다고 할 때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사실 완벽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는 건 없어요. 그럼 이 장표는 뭐냐?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겠다라는 기업은 적어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거다. 충족시켜야 플랫폼이라 부를 수 있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지속성, 하나의 세계니까 내가 언제 접속을 하든 접속이 가능해야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을 하고 노는데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를 냈는데 상대방은 내 가위를 보고 주먹을 내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기성, 싱크가 맞아야 되고 실시간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가 인원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고요. 물론 동접으로 한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몇 명까지 접속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풀어내야겠죠. 아니면 어떤 시나리오상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적어도 들어가려는데 안 들어가 이런 상황은 완전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없어야 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더불어 데이터, 디지털 자산 등의 상호 운영성이 있어야 한다. 이 측면에서 블록체인 NFT 이야기가 나오고요. 경험의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운영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7가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7가지 기술 계층이라는 걸로 메타버스를 또 설명하기도 해요. 가장 밑단의 인프라 기술부터 이제 최상단의 경험까지 해서 다양한 IT 요소들이 층층이 레이어로 쌓여서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들이 메타버스에 그리고 메타버스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7가지 기술 계층에는 어떤 회사들이 포함되는지 또 설명한 슬라이드로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각자 살펴보시면 되겠죠. 뭐든 정의하고 나면 이해하기 쉽게 관련 사례든 아니면 예시가 나와야 이해가 잘 되니까 이 슬라이드를 추가했습니다. 사실 제가 같은 의자를 인용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매년 발표하는 IT 트렌드 탑 10이나 기술의 성숙도와 기대치를 잘 표현하는 하이퍼 사이클도 좋아하는데 사실 가트너에서 직접적으로 메타버스를 계속 작년에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올해 초에 메타버스 구성 요소라는 내용으로 가트너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보면 저희가 초반에 기사에서 언급되거나 메타버스를 설명할 때 계속 언급되는 내용들이 메타버스 구성 요소에 있고요.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6년까지 약 25%의 사람들이 업무, 쇼핑, 교육,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하루 최소 1시간은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타버스는 여러 기술과 트렌드가 함께 융복된 혁신이고 뭐 AI, 5G, IoT 등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고 단편적이니까 일단 메타버스를 좀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트너는 뭐 이런 기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과장되지 않게 메타버스를 좀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 장표는 가트너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원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프로슈머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왜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가 프로슈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슈머 생태계가 뭐가 있죠? 유튜브를 보시면 저희 유튜버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죠. 보면서 소비를 해요. 근데 동시에 유튜브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런저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죠.
뭐 실버 버튼도 받고 골드 버튼도 하면서 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도 생겼어요. 유튜브란 플랫폼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뭔가를 생산해내고 또 소비를 하면서 그 플랫폼에 상시 머뭅니다. 이게 프로슈머 생태계입니다.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사용자가 있는. 그래서 넷플릭스, 유튜브다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그 사용자들의 활발한 활용 측면에서는 유튜브가 넷플릭스보다는 우위죠. 프로슈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 뭐 있나요? 로블록스, 제페토 대표적이죠. 보시면 제페토 아바타 옷 만들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올린 크리에이터 등장했죠. 로블록스, 로블록스는 게임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은 프로슈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산업 관점에서 메타버스 분류를 한번 봤고요. 이제 기술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술 용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합니다.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럼 메타버스가 어떤 기술로 구성되어 있나 보면 뭐 VR, AR, MR과 같은 가상융합 기술, 디지털 트윈, 그리고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리고 가상경제 관련 블록체인, NFT 등을 활용해서 메타버스가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기술들은 시장이 커지고 혹은 산업적인 여건이 되면서 또는 또 여러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좀 더 고도화되긴 해도 어떻게 보면 특별히 메타버스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없고 기존의 기술들을 융복합을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솔루션들이 등장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오래된 용어 이야기를 왜 또 하는지 싶을 텐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메타버스 자체만으로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해서는 내가 속한 산업군에서 혹은 내가 가진 기술로 뭘 할 수 있는지 폭넓게 보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메타버스 개념 정의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언급했듯이 메타버스를 내 산업군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혹은 기술적 혹은 비즈니스적 그 장점이나 차별화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저희가 학교 다닐 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하면서 배웠죠.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AI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초지능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등으로 활용된다고 하죠. 기존에는 우리가 다양한 산업들이 있었죠. 이미 있었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이야기하는 DNA, 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기반 하에 좀 더 기존 산업들이 고도화되고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 역시 이러한 DNA 기반 하에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빅데이터 이야기 많이 하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메타버스 이야기 나오기 전에 지속적으로 핫한 키워드였습니다.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 데이터의 네트워크, 그 통신 속도죠.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서비스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 충분히 쌓인 데이터 이렇게 어떤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광고에서 계속 보던 것이 5G였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격으로 뭔가 제어하거나 자율주행 드론 같은 것이 시간차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네트워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한 것들을 할 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5G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총 42조 3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도 꽤 지난 이제 2017년도 기사에서 이렇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된다고 이제 예측을 한 거고요. 메타버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VR, AR, MR, 디지털 트윈
뭐 다 있었던 개념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 아니죠. 다만 저희가 코로나19 경험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협업이 어느 분야에서든 중요하다 보니 온라인에서 화상회의 단순 채팅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DNA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도 이제 좀 쓸만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VR, AR 관련 솔루션이나 콘텐츠 하나로 끝나지 않고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개방성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걸 어떻게 각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충분하지 않고 그 실제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딱히 없다는 거. 이게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본 장표는 이제 모 증권사의 분석 자료인데요. 다시 한번 또 언급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갑자기 작년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1987년부터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VR 개념 등장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콘텐츠,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코로나19 상황부터 이것저것 메타버스가 이제 트렌드로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들을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 메타버스를 자꾸 이야기하게 된 건 디바이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VR, AR 디바이스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VR 장비 장착했더니 착용했더니 어지럽고 콘텐츠 조합해서 볼만하지 않았다. 내지는 디바이스 샀는데 별로 볼 콘텐츠가 없었다. 이런 게 있었고 또는 볼만한 콘텐츠도 없고 콘텐츠 퀄리티도 안 좋은데 디바이스마저 다양할 게 없고 비쌌던 거죠. 대중화되기에는 디바이스 가격도 사용자가 선택할 선택지도 다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디바이스에서도 실패, 성공 거듭하면서 계속 집중하고 또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모바일 경험으로는 보여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시장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바일 장비 생각하면 거기에서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지금 뭐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VR, AR 신규 디바이스 개발 및 출시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디바이스 가격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가면 좋고요. 앞으로 메타버스 핵심 DNA로 인공지능 이야기도 하겠지만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게 데이터죠. 그냥 데이터 말고 유의미한 데이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또 이런 디바이스에 집중하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뭐 디바이스에 투자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 플랫폼도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디바이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뭐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올해 애플이 증강현실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해서 메타버스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 애플이 가상의 3D 공간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이제 한층 높여줄 이제 AR 헤드셋으로 이제 새로운 승부수를 띄울 거라는 건데 뭐 AR 헤드셋이라고 한다면 일단 무게 줄이고 착용감을 높이는 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AR 헤드셋 외부에는 이제 현실감 높이기 위해서 10개 이상의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고 하고 또 생체 인식이나 환경 감지 등에 필요한 모듈도 포함되고 카메라, 뭐 3D 감지 모듈을 통해서 뭐 사용자의 손 제스처와 주변 물체를 파악하고 음성 제어하고 피부, 공간, 표정 변화 등을 다 감지해서 헤드셋을 제어한다는 거고요. 디바이스에 정말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탑재할 것을 지금 애플이 예고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콘텐츠라 이런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와 콘텐츠도 잘 준비되어야 할 테고 애플은 이미 아이폰으로 디바이스하고 콘텐츠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어서 관련해선 잘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이용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가트너의 자료인데요. 그 중에서 이 장표는 가트너가 매년 소개하는 IT 트렌드 탑10입니다.
같은 회사 매년 발표하는 IT 트렌드 기술 탑 10의 흐름도 매년 잘 따라가 보시면 우리 산업군에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어떤 기술들을 어떤 트렌드를 담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점에서 본다면 메타버스에 관련 기술들이 언제부터 언급되고 지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은지도 알 수 있고 어떤 기술과 융복합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볼 것인지 아니면 기획해 볼 것인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같은 해 또 다른 자료가 바로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하이프 사이클은 이제 기술의 성숙도와 시장의 기대치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뭐 뒤에서 또 언급될 거라 살펴보자면 가로축은 성숙도, 가로 X축은 성숙도, 세로선, Y축은 기대치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2019년도의 AI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대략 X축의 성숙도는 5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슬라이드와 같이 뭐 신기술이 소개되고 핑크빛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그 기대감에 우후죽순 막 그 기술들이 활용되다가 그 기술이 또 회사들이 생겨난 것들이 거품 빠지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만 남는 단계 그리고 기술적인 진보가 생기고 실제 일상생활에 쓸만하다고 여겨지는 단계 일상생활에 쓰이면서요.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2019년도 경우 가장 기대를 많이 받은 AI 관련 키워드는 챗봇이었습니다. 지금 Y축의 가장 위에 있죠. 생각해보면 그때 공공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서 챗봇을 도입하고 선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쓸만했나요? 아니죠. 그땐 뭔가 신기술이라 적용은 되었는데 묻는 말에 대답 잘 못했어요. 결국은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다시 묻는다거나 상담사로 전환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쓸만한 AI 기술은 뭐였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X축의 끝자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음성인식이 있습니다. 그때 AI 스피커, 뭐 AI 스피커도 그리 용도가 다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쓸만하다고 판단하고 그 음성인식이요. 관련 서비스를 활용해서 거의 한 집에 한 개씩 2개 됐죠. 음성인식이 들어간 AI 스피커를. 물론 통신사와 뭐 다양한 결합 상품으로 사게 됐긴 했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하이프 사이클을 메타버스의 구성 기술이기도 한 AR과 VR이라는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AR, VR의 하이프 사이클은 연도별로 보시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AR과 VR이 그래서 몇 년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VR이 파란 도트, AR이 빨간 도트인데요. VR의 경우 2014년도부터 어떤 기술의 성숙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실제 VR의 경우는 그래도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AR의 경우는 2010년, 2011년에는 그 AR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017년도에도 현실을 직시하는 단계,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이 사라지는 단계 정도로 와 있어요. 보면 VR이 좀 더 AR보다는 기술이나 상용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2.0을 보겠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흐름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요. 그로부터 1년 뒤 2021년 7월에 한국판 뉴딜 2.0은 이제 휴먼 뉴딜이 추가되고 디지털 뉴딜의 경우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정부에서도 메타버스와 같은 초연결 신사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과기부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서 메타버스의 동방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장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개발 도구에는 AI를 비롯해서 각종 융복합할 수 있는 기술 내용들이 있고요. 그 기술들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 지자체 또는 기업을 통해서 구축한 뒤에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해당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저작 도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과기부에서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동방성장 생태계 그림을 통해서도 메타버스란 것이 단순히 게임, 아바타, 소셜, 콘텐츠 등 단편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걸 볼 수 있고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란 것도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개념인데요. 작년 2021년 5월에 출범했고 나이파와 라파가 간사기관이고요. 국내 메타버스 관련해서 산업계와 협회 등이 중심이 돼서 기업 간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자 할 때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 5월 출범할 때 25개 기업이 얼라이언스에 있었는데 단 5개월 만에 한 53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하고 정부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계와 협회들의 고충도 듣고 필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례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메타버스의 정의를 다양하게 비즈니스로 펼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메타버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개념 정의와 매칭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볼게요. 페이스북은 메타는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버스의 진심이라는 걸 여러 번 대외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이름까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죠.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관련 AR, VR 기업들을 계속 인수했고요. VR 헤드셋을 비롯해서 US 달러 기반의 토큰, 아바타 기반의 가상현실 호라이즌, AI 기반 비전 회사, 협업 게임 제작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메타버스 정의할 때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메타의 경우는 AR 안경, 스마트 팔찌 등 다양한 디바이스 관련 특허 출원 및 이제 관련 인터페이스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2014년도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했고 2016년도 홀로렌즈 출시하고 아바타 기반의 VR 소셜 플랫폼도 2017년도에 인수하고 2019년도에는 홀로렌즈 2 출시하고 2021년도에는 MR 형태의 기업용 회의 플랫폼도 출시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도 인수했나요? 북미 최대의 게임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추가적으로 197억 달러 규모로 이제 음성 AI 전문 업체인 뉘앙스 커뮤니케이션도 인수를 공식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네, 게임사를 인수하더니 AI 회사도 인수를 하죠. 보시면 물론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과 비즈니스들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 홀로렌즈의 경우는 건축, 토목, 제조, 교육, 게임, 국방 등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이제 디바이스를 활용한 MR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홀로렌즈를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보시면 교육, 훈련 등 협업을 해야 하는 어떤 뭔가 함께 해야 하는 활동들, 그런데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MBC 방송에 나온 뉴스 중에 한 장면인데 홀로렌즈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국방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보여주는 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히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메쉬입니다. 가상현실 협업 툴이고요. 아바타를 활용해서 가상현실에서 모여서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홀로렌즈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가상 공간에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의 큰 특징이 다양한 디바이스 특징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 공간 내 설계는 최대한 현실성을 반영하거나 실제 동작하는 것과 유사하게 동작해야겠죠. 기존에 저희가 뭔가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한다, 내지는 뭔가 훈련을 한다고 할 경우 리얼리티를 살리기보다는 펑션 단위의 어떤 학습을 주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나사를 조여야 하는 작업이라면 실제로 나사를 조이는 동작을 해야 미션이 완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설계해서 상황들을 모두 정의해서 한 땀 한 땀 구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 데이터와 동작 메커니즘을 어떻게 쉽게 가져와서 빠른 시간에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AI 연구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단위 프로젝트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의 빠른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뭔가를 구현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AI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들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공간에서 여럿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조금 실감나고 공간 개념을 가지는 곳에서 가상 졸업을 한다든지 어떤 홍보, 마케팅 정보를 전달하는 등을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건 과기부에서 정리한 자료인데 메타버스를 어떻게 다양한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시를 한 겁니다. 기존의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이런 개념들로 연장선상에서 어떤 공간을 메타버스 타운으로 만든다든지 도시의 어떤 관광 명소 등을 집에서도 디바이스로 볼 수 있도록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관광에도 활용이 가능할 테고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소셜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프라이빗하게 맞춤형 상담을 좀 더 몰입감 있고 실감나게 하는 디지털 치료라든지 혹은 VR, AR, MR을 활용해서 홈핏, 홈트레이닝이나 실제 치료 목적의 재활 훈련 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요즘 비대면이 필요로 하는 상황, 환경이 많고 실제처럼 실감나는 교육 콘텐츠, 훈련 콘텐츠를 통해서 메타버스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에서 메타버스가 갑자기 뜨는 이유 중에서 현실적인 이유로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뭔가 기존의 대면으로 했던 것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고, 이제 줌과 같은 비디오 기반의 화상회의도 참 좋은 솔루션이긴 하지만 뭔가 협업이 쉽지 않고 몰입감도 높지 않고 산만했던 기존 솔루션들의 보완제가 필요했다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나마 현실적인 접근을 이면서 이제 특정 산업군으로 제한되지 않고 전 분야 고려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놓고 보면 협업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협업이 꼭 업무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그 자체가 다 협업 범주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작년 기사 중에 참고할 만한 이제 기사를 보면 글로벌 협업 툴 시장의 하나로 또 메타버스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 방금 설명드렸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거고 뉴스트리트나 컨센시스 소프트웨어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용 절감도 하면서 이 비대면 시대의 메타버스를 잘 활용했다는 기사거든요. 지금 보시는 최근까지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나왔던 이제 기사들을 보면 교육이나 회의, 컨퍼런스, 세미나, 행사 등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이런 활용 분야들은 어떻게 보면 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는 건 금융사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다고 기사화된 부분들인데 역시나 교육, 회의, 행사 등이 활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를 MS 팀즈 협업 툴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에서 실제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나 실제 얼굴이 아니라 새로운 2D 혹은 3D 아바타를 통해서 화상회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협업 툴이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언급되기 전부터 협업 툴 혹은 생산성 도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시도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주로 언어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문서, OCR 등 이미지 분석이나 영상 분석까지도 이미 생산성 도구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시도와 실제적인 적용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협업 툴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경험이 그대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협업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야기 나누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보편적인 협업 툴 이야기는
인공지능과 잠깐 연관 짓자면 VR을 착용한 사용자가 말을 하면 얼굴이 움직이도록 그 아바타의 얼굴이 움직이도록 손 동작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VR 기기를 통해 시선 트래킹도 가능할 테고 음성 인식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햅틱 등을 활용해서 뭔가 허공에 그리는 개체가 만약에 뭐 도형이다. 그럼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이제 필기체 인식 같은 거 하면서 도형을 대충 그리면 깔끔한 도형으로 변환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메타버스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생산성 도구에서 활용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대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을. 협업을 위해 가상 공간에 접속할 때 아바타는 개인화된 아바타겠죠. 그런 아바타를 만드는 부분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움직임이나 어떤 제스처를 모방한다든지 혹은 그에 맞는 동작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지금 보시는 건 메타에서의 호라이즌 워크룸에서 함께 회의도 하고 자료도 함께 공유해서 보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게더타운은 앞에서 본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저희가 예전 싸이월드에서 봤었던 것 같은 2D 그래픽의 아바타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고요. 화상회의 입장에서 모든 한 공간에서 하나면에서만 보던 회의하는 다른 플랫폼하고는 다르게 게더타운은 가상 공간을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활용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 할 때도 아바타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뭐 목소리도 현실감 있게 좀 더 볼륨이 커진다는 식으로 뭐 실제 만났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서 대규모 컨퍼런스나 뭐 소규모 회의 등의 사용자들의 어떤 자유로운 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자체 커스터마이징도 이제 앱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생산성 도구가 메타버스를 만나면서 또 메타버스 환경에서 또 그런 생산성 도구들이 옮겨가고 있죠. 이 환경에서 우리는 좀 다양한 그 인공지능을 뭐 그 생산성 도구 자체 혹은 그 도구를 활용하는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뭐 인공지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걸로 저희 제품도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면 한컴 프로티스에는 엑살 판도라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뭐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메타버스의 어떤 가상교육, 가상회의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봤던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와 조금 유사한데요. 엑살 판도알도 이제 VR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PC, 모바일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뭐 회의 자료 영상 다운로드 하거나 같이 보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또 한컴 프론티스 같은 경우는 저희 한컴 계열사다 보니 저희 오피스 제품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문서 편집을 한다던가, 뭐 공동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뭐 가상펜이나 키보드를 통한 메모나 판서 같은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문제를 출제한다던가, 뭐 출석 체크를 한다던가, 시험 채점하는 것까지 다 이제 엑셀 판도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현실적인 어프로치로 이런 그 교육적인 부분, 이제 뭐 교육 플랫폼, 어떤 가상 회의 환경,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그 비즈니스로 활용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컴 오피스, 뭐 웹 오피스 활용할 수 있고 한컴 스페이스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금 엑셀 판도라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뭐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이제 엑셀 판도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좀 넣는 거죠. 인공지능 기능을 이제 저희가 잘하는 건 이제 언어 지능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뭐 통역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그 엑셀 판도라의 메타버스 안에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도메인이나 아니면은 그 뭐 특정 서비스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의 또 하나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아바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AI 아바타도 보면 두 가지 어프로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작점이 3D 렌더링 그래픽에서 시작한 회사와 시작 자체를 AI 기술로 시작한 회사가 있는데, 뭐 둘이 서로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다른 강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각자 이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다 보면 뭐 어떤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AI 아바타 디지털 미에 대해서 그 AI 활용 사례를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뭐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라고 있어요. 그 이제 뭐 구글은 유튜브를 인수했고 아마존은 트위치를 인수했죠. 여기 이제 미래형 스트리머라고 불리는 코드 미코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한국 분이고 이분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외모를 바꾸는 스트리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어떤 센서 같은 거를 부착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래픽을 입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한다던가 다양한 이제 재미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많은 그 AI 인플루언서, AI 아이돌 등이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먼저 따고 거기에 이제 뭐 3D 렌더링으로 부분적으로 입혀서 하는 형태도 있고 로지가 그런데 그 지금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 광고에 나올 때는 실제 댄스를 했는데 기사로 접한 걸로는 뭐 넷플릭스 드라마 출연도 검토 중이고 뭐 목소리도 선별 중이다라고 이제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 말인즉슨 로지도 음성합성 AI 기술이 또 하나 접목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실제 사람인 코드미코를 제외하고는 일단 보여지는 AI 인플루언서들은 뭐 비전, 영상 합성, 뭐 그런 AI 활용을 주로 했고 음성 자연어 처리 쪽으로는 아직 크게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AI가 많이 활용될수록 향후 시선 처리나 눈 깜빡거림이나 다양한 습관들도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작점이 AI 회사로 시작한 곳들이라 이제 음성, 자연어 처리, 챗봇, 음성 합성 등의 이제 기술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시작하면 이제 뭐 뒤에서 뭐 후보정을 하는 등의 어떤 사람 개임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제가 또 핫도그 캐릭터 하나 넣어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보통 게임에 나타나는 NPC들 경우는 정해진 룰과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디지털 휴먼이 키오스크나 AI 챗봇, AI 콜센터 등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 메타버스 안에 상점 같은 데서도 NPC 캐릭터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채용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게임도 그렇죠. NPC에 AI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뭐 똑같은 환경, 똑같은 플레이어가 똑같은 장소에서 뭔가를 할 때 그 공간은 사실 매우 지루하고 단발성 방문으로 끝날 수 있는데 NPC 거기다가 뭐 메타버스 내 환경적인 요소도 AI적인 변화들이 세팅되면 같은 곳을 같은 목적으로 방문을 하더라도 그 상황과 누적된 데 데이터 그리고 해당 공간을 채우는 많은 사람들의 디지털 그 미의 행동에 따라서 그 NPC도 다른 동작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는 뭐 NPC와의 어떤 대화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바타들은 대체로 아직은 동작이나 움직임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계속 AI 활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바타가 아무리 3D 렌더링이 모듈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창작을 하는 영역, 크리에이팅을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AI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보시는 건 그 AI 그 허브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 사람 인체 자세 3D 그 AI 데이터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0년 12월 문서에서 가져왔으니까 뭐 그래도 나름 최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그 2차원 영상을 이용해서 3차원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하고요. 동작의 이제 자연스러움, 다양한 동작의 생성, 뭐 상황에 맞는 동작 등을 하기 위해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백데이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홈 트레이닝이나 춤을 배운다거나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을 통해서 감정을 읽고 표정을 짓는다거나 혹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할 경우
뭐 자동 통역 번역 기술이 들어가는 등의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언어 관련 기술, 그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3D 렌더링으로 시작한 회사나 뿌리를 뭐 AI에 두고 시작한 회사나 이제 아바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바타가 이제 좀 더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AI 기술들의 적용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바타 비즈니스 활용 사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엔터테인먼트, 뭐 유통, 금융, 방송, 교육, 훈련, 헬스케어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적용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 휴먼이 중요하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실이든 가상세계든 관계는 어떤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사람이 중요하고 특히나 나에 대한 정보는 또 내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사용자가 이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겠지만 아바타는 그 AI, 인공지능 활용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돈이죠. 돈이라고 하고 예전에 제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치킨을 뭘로 튀기냐. 이게 저는 정말 이제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그런 문구여서.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치킨을 뭘로 튀기냐. 그래서 요즘은 치킨을 기름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로 튀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 오는 날, 뭐, 눈 오는 날, 뭐, 어떤 경기, 축구, 야구 경기 있는 날, 치킨이 미친 듯이 팔리죠. 그래서 요즘은 치킨조차도 데이터로 튀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메타버스 안은 가상 공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보다는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훨씬 좋은 컨디션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사전 가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예 공간 자체의 어떤 수집 데이터를 사전 좀 정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메타버스 공간은 또 현실 세계와 같은 이제 실감형, 리얼리티를 많이 살리는 공간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바타가 그 공간을 뭐 뛰기도 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표정도 짓고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양질의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곳이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상세계 속에 나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본 슬라이드를 추가를 했고요. 현실 세계의 내가 이제 가상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이제 데이터로 남고 이제 그것들은 다양한 이제 서비스와 가상세계 내 디지털 트윈에서 인터랙션을 하고 또 이건 또 이제 현실 세계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대로 또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참 인공지능이 뜨고 이후 메타버스가 언급됐을 때, 아, 인공지능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뭐, 한물 간 거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아, 인공지능은 메타버스라는 특징을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레이어를 두고 이제 좀 정리한 거예요. 아까 그 그림하고 비슷한 건데, 현실 세계와 가상 메타버스 세계 사이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 경험과 다양한 정보들이 쌓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제 식습관이 정말 엉망인 것이 데이터가 모이면 그걸로 예측해서 제 건강 습관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뭐 정신 상담 뭐 이런 분야도 활용이 가능하겠고. 그래서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서 모이는 그 어떤 사용자들의 데이터 수집, 그 사용자들은 아바타로 돌아다닐 테니까 그 아바타 데이터에 대한 수집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로 뭐 만든다던가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한다거나 할 수 있죠.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슬슬 4차 산업혁명 말씀드리면서 AI 관련 기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메타버스 산업 트렌드를 말하자면 이제 현재 선두주자의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은 몇 개 없어서 눈에 띄고요. 현재 이제 AI 아바타, AI 인플루언서, 디지털 휴먼, 메타 휴먼들의 용어로 이제 AI 아바타 쪽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옛날 AI 챗봇이 그랬듯 가장 이제 눈에 띄고 이슈하기 좋기도 하고 실제 뭔가 이제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머징, 새로 부각되고 있는 뜨는 기술에 대한 자료예요. 제가 앞서서 이제 하이프 사이클을 몇 개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또 디지털 휴먼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프 사이클 상에는 뭐 아직 메타버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용어가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 초반에 이제 설명했던 이제 메타버스 기업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라고 하는 뭐 AI, VR 뭐 이런 것들의 용어를 찾아가면서 이제 찾아볼 수는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나, 메타버스 가상 공간의 나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 나의 모든 행동은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뭐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활용했을 때보다 그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뭐 아바타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그리고 아니면 VR, AR 장비로 인해서 좀 더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디지털 미 아바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2020년, 2021년이 있는데 2020년에는 디지털 트윈 오브 더 펄슨이란 단어로 이제 사람을 디지털화하는구나 라는 게 있고요. 신기술 가능성이 소개되는 단계, 신생 회사들이 생겨나고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서 장밋빛 전망과 기대가 쏟아지는 단계 정도에 와 있어요. 2020년도. 그리고 보시면 그 동그라미 도트 색깔이 청색이잖아요. 이게 뭐다? 이 디지털 트윈 오브 더 펄슨, 이 디지털 오브 펄슨이 이제 제대로 안정기에 접어들려면 5년에서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을 보시면 디지털 휴먼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아까 제가 그 디지털 트윈 오브 더 펄슨하고 같은 위치인데 이건 10년 이상까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 지금 나오는 디지털 휴먼, AI 아바타 등이 제대로 서비스 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좀 당분간은 사람의 손을 많이 타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AI 기술, 고도화된 AI 기술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VR, AR이든 PC, 모바일이든 메타버스 내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개념은 메타버스 안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모바일의 이제 SNS를 보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죠. 없었는데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 그 공간을 채우는 환경에 따라서 또 그 공간의 스토리가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D 이미지로 3D 아바타를 만들어내듯이 기존 건축물의 2D 이미지를 뭐 3차원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AR을 활용해서 가능하고요. 우리가 보통 상점에서 계속 새로운 물건들을 들여놓으면 손님들이 꾸준하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가상 건물 짓고 도시 짓고 나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어떤 시대의 트렌드나 사용자 트렌드를 계속 그 메타버스 환경에 반영해서 제안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그 메타버스 공간이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데에도 이제 AI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을 크리에이팅하고 구성하는데 메타버스 그 공간 구성하는데 인공지능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자율주행 쪽 그때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자료인데 2019년도에 그 CES에 그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전시장을 구경하다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2019년도 CES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제 사진첩에서 우연하게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 이게 닛산 쪽에 이제 자료인데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2019년도에 메타버스 용어를 썼어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닛산은 인비지블 투 비지블이라고 해서 그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그 메타버스에 대한 그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올린 디지털 트윈이 있고 올려서 올린 게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바깥쪽 차가 움직이려면 사실 그 도시의 도로와 건물과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사실 차 안쪽 인테리어 안쪽에서는 운전을 안 한다고 하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이제 메타버스 개념을 닛산이 2019년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 안에서는 약간 오타쿠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자동차 안에서 나는 이제 운전을 하지 않으니 그 운전하는 그 바깥 환경에 대해서 미리 좀 그 메타버스로 띄워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이때 그 자동차 안에서는 VR 장비나 뭐 AR 장비나 이런 걸 그 착용하겠죠. 착용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는 혼자 운전하지만 나의 친구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내 조수석, 내 옆자리에 가상으로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뭔가 그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 지인의 아바타와 서로 대화를 실감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쪽에선 그게 가능하고요. 바깥쪽 관련해서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도 그 메타버스의 어떤 기술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제 3단계 구현 레벨을 잠깐 보시면 이게 살펴보시면 5단계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서 저는 3단계 구현 레벨로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제 현실의 대상을 다양한 IoT 장비를 통해서 객체 단위로 최대한 세분화해서 3D 모델링을 해서 이것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그거를 그 가상 현실에다가 반영을 하죠. 반영을 해서 이제 그 취합된 빅데이터나 어떤 그런 걸로 그것이 현실 세계에는 그게 그 공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도시도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상으로 올린 다음에 이를 통해서 뭔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분석을 한다던가 예측을 한다던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디지털 트윈의 그 DNA에다가 XR을 더한 것이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뭐 3D 모델링을 해서 객체화를 하고 그걸 갖다 IoT 연계를 해서 그 실감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현실과 가상을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내가 원격으로 뭔가를 지시를 하거나 뭔가를 직접 해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으로 올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얘기를 하죠. 하는 거에 이제 DNA,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나 VR, 뭐 VR을 쓰고 한다던가 그 AR을 쓰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혼합으로 MR로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하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가상현실, 뭐 VR, MR 얘기하지만 지금은 메타버스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메타버스로 또 얘기를 하자면 그 어떤 가상 메타버스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실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된 게 있어요. 조사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 뭐 이런 다양한 제가 잘 아는 기업은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가상현실로 실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가상에서 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한 환경을 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느냐 그 데이터에 따라서 성능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도로에서 내가 자율주행용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걸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에 뭐 다양한 뭐 어떤 센서나 그런 거를 넣는 게 있어서 고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가상 도로주행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가상 도로주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시티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시티가 어떻다? 가상과 그 현실과의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 24개 이상 도시에서 실제 도로 주행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도로 주행, 우리가
그 현실 세계에서 한 도로 주행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이제 가상에 올리겠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4만여 개의 이제 시나리오를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상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시티에서 도로 주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개 있는 날, 비 오는 날, 뭐 다양한 사물, 지물이 그 지형의 특징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구현을 가상, 현실, 뭐 메타버스 세계 속에다가 구현을 해놓고 도로 주행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도로 주행을 했었을 때 그 기사상으로 보면 뭐 한 5년치 모을 데이터도 그냥 하루 이틀이면 다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것 같고, 이 가상현실 속에서 자율주행하는 그 도로 주행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을 다 대입해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데이터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돼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얘기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떤 형태로든 적용을 한 다음에 그게 뭐 이제 프로세스의 혁신에서 매출에 기여를 하든 아니면 혹은 그 생산성을 높이든 뭐 이런 형태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클라우드, IoT, VR, AR,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보시면 메타버스도 똑같은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뭐 지금 예를 들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인공지능 회사죠, 이제는. 전에는 사실은 뭐 AI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그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야 라고 했지만 지금은 AI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전통 산업에 이제 AI적인 요소를 뭐 넣어서 매출이 성장하거나 내부 경영 환경이 좀 더 개선되고 하는 모든 기업을 이제는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메타버스도 비슷할 거예요. 메타버스도. 여기서 제가 제목을 AI 트랜스포메이션 뭐 피처링 메타버스라고 적어놨는데, 뭐 랜딩 AI에서 어떻게 AI 기업이 돼가는지 그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재 메타버스를 하는 회사들도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데이터가 쌓이면 데이터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에 기여를 하죠. 그러면 그 좋은 그 프로덕트, 서비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겠죠. 더 많은 사용자들을 만들어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좋은 제품이 나오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시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어떤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도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느냐, 이를 활용한다는 거는 뭐 인공지능에서 활용을 하겠죠. 단순히 분석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를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회사 간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메타버스 그 테크 관련된 기업이 아닌 기업체들은 이제 메타버스 도입은 뭐 예를 들면은 2017년도 CES에서 이제 전시에서 다 알렉사 얘기했어요. 뭐 알렉사는 사실 아마존이 했는데 뭐 가전 자동차 할 것도 다 알렉사 도입해서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가 된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비즈니스의 도구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그 회사도 이제 메타버스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회사가 그렇게 바뀐 것처럼. 그래서 이 메타버스 회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했듯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좀 더 인공지능을 고려해야만 차별성을 갖게 된다. 기존의 인공지능이 그랬듯이.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들의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메타버스에서 AI 적용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디지털 휴먼 아바타 쪽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가야 할 이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디지털 휴먼, 아바타, 뭐 NPC 여기에서 AI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환경 안에서 그 안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 교육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어떤 훈련을 하는 시뮬레이션이든 혹은 그냥 소셜 기능을 가진 뭐 어떤 그런 장소가 됐던 그 장소나 어떤 그 환경은 우리가 뭐 맨날 가던 장소, 똑같은 장소이면 사람들이 붐비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AI가 좀 AI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AI를 이제 뭐 어떤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에 활용을 하면 메타버스 공간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고 그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또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블록스에서 인기 있는 이제 스플래시 뮤직이라는 거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DJ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DJ가 돼서 이제 만든 음악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 곡을 만들어낼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또는 이제 AI 기반의 이제 메타버스를 보면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활용을 쭉 봐왔어요. 지금까지 쭉 봐온 것 같아요. 그래서 AI 작곡가, 뭐 AI 화가, 뭐 작가, 뭐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 경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창작 관련 AI 기술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니면 뻔하지 않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플랫폼이 되던 또는 이제 VR 안에 교육 콘텐츠가 되던 이제 보통의 기존 방식은 뭐 템플릿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안에서 뭐 고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나마 프로슈머 생태계가 있는 경우는 콘텐츠의 수량이 이제 사용자로 인해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보통의 서비스는 콘텐츠 확장이 빠를 수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고 사용자 입맛에 맞는 것들을 추천하고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AI를 활용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픈 AI에서 달리 2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훈련 모델을 이제 새로 개발한 내용인데 이 모델들은 이제 언어와 이미지를 결합해서 인공지능이 단어와 이제 그 단어가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지 더 이렇게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리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진이 한 게 이거였어요. 아보카도 안락 의자 아니면은 아기 무가 발레 치마를 입고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과거에 학습해보지 않은 것들 그런 내용을 담은 컨셉을 이제 제시했을 때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가 이런 개념들을 상당히 그럴듯하게 결합해서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픈 AI 그 담당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시각적 세계에 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모두 이해하는 AI 모델이 나올 거고, 이제 AI는 이제 단어와 문장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우리는 이제 시각적 세계에 산다는 말이 딱 메타버스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그 메타버스의 제가 제목을 메타버스의 핵심 DNA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적은 것은 메타버스가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인공지능 활용한 거 보시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화면이죠. 그러니까 뭐 공동으로 이제 어떤 협업하는 회의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한 명은 한국인이고 한 명은 미국인이에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채팅할 때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공간에서 실제 각자 아바타로 실감나게 그 언어의 장벽 없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개된 게 있고요. 메타는 최근에, 진짜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2월 기사인데, 메타가 공개한 메타버스의 인공지능, 어떻게 한다? 말로 메타버스 환경을 구성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한컴 오피스에도 말로 문서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좀 숨겨놓긴 했지만. 그래서 음성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AI 스피커에서 하던 거,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이제 나의 제2의 현실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상 공간이 내가 언제든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테니까, 거기도 음성 비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개인 취향이나 생일이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걸 기억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성 비서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언어들을 그 안에서 동시 통역을 해주는 거죠. 정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협업이 잘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인공지능이 거듭나는, 그 메타버스 공간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저 메타에서 최근에 얘기한 그 메타버스형 인공지능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인 어떤 허들은 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공이 된다면 메타는 생각한 거죠.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생각한 겁니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관련해서 개념 정의부터 메타버스에 얹을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이해,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연관지어서 협업, 아바타, 디지털 트윈 등과 같이 말씀드렸고요. 한컴그룹에서 메타버스를 리딩하는 계열사가 한컴 프론티스입니다. 한컴 프론티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버추얼 라이프, 리얼 라이프, 그리고 그 가운데 하이브리드 라이프로 메타 라이프를 만들고 그 안에 엑셀 판도라와 라이프 트윈 솔루션을 통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다양한 엑셀 콘텐츠 개발 경험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실감형 VR 콘텐츠 구현 사례와 AR 구현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한컴 프론티스 서비스 플랫폼과 가능한 서비스들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같은 장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각 산업별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개념 정의도 해보고 어떤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로 부르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봤었었고요. 메타버스를 가치 있게 만드는 DNA라는 주제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아바타, 협업, 디지털 트윈 등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타버스의 성공 DNA로 인공지능을 꼭 이제 활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직은 실제 그 꼭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가 아직 지금도 그냥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이제 각 분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야나 지금 공부하시는 분야나 집중하시는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산업에서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어떤 걸 넣는 것이 내 서비스나 내 기술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인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다 마무리를 했고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